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성유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나라 왕조가 무너지고 춘추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사실 나눠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춘추 시대의 패자들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뭐 춘추호패 이야기를 다 하면 좋은데 하나하나 다 하자니 좀 그거는 너무 분량이 많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초나라 장왕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그 다음에 오나라의 이제 합력, 월나라의 구천과 관련된 사자성어 스토리를 조금 소개를 해드렸죠. 와신상담, 5월 동주,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같이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춘추 시대부터 이제 꼽히기 시작했던 중국의 사상, 철학, 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당시 이제 중국에서 발전했던 이 사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자백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할 때 그 제자가 아니고 여러 제자, 그 다음에 자는 선생님 할 때 자자예요. 왜 우리가 그 중국 그 철학자들 보면은 공자, 맹자, 순자, 선자, 뭐 도자, 그 다음에 또 뭐 수많은 자들 있잖아요. 장자, 노자, 그죠? 근데 이분들이 본래는 그 자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공자 같은 경우는 본명이 공구예요. 공구고 나중에 이제 높여 부르기 위해서 공선생님이란 뜻에서 공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여러 선생님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제 이름이 뭐 이제 김영준이니까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저런 어마무시한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되면은 저는 뭐가 될까요? 뭐 영자가 되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제자 백가, 제자 백가에서 제자는 그런 뜻이고, 백가는 무슨 뜻이냐? 100개의 가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문은 진짜 가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과 여러 학파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제자백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자백가가 형성되었던 춘추시대야말로 중국 사상의 황금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사상가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분들을 다 걸어낼 수는 없고, 그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공자를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백가의 시대. 자,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저마다 이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장을 했던 시대였는데요. 이때 있었던 주요 핵심 사상가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할 공자의 유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묵자가 만들었던 묵가라는 게 있습니다. 묵가라는 것은 겸애라는 것을 이제 주로 핵심 사상으로 하는데, 널리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묵가죠. 그 다음에 이제 노자, 장자, 이런 사람이 창시했던 도가라는 게 있죠. 도가라는 것은 무의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삶,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공손왕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법가 사상의 핵심은 모든 것을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혼란이 사라진다.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구국강병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이제 손자가 창시했던 병가가 되겠죠. 그거 말고 또 이제 외교수를 통해서 종횡무진 중국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외교수를 통해서 이 천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게 이제 종행가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고도 뭐 여러 개의 사상가들이 쭉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핵심적으로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공자죠. 공자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본명은 공구예요. 그리고 나중에 높여 부르기 위해서 공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이 공자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있는 사람인데요. 공자, 일단 공자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공자님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제 부잣집 도련이처럼 기친하게 생겼고, 체격도 뭔가 좀 이제 여리여리해 보일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맹자는 좀 그렇게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공자는 지금 여기 초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체격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키가 뭐 일설에는 거의 뭐 190에 달했다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거구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공자의 본래 직업은 뭐였냐면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직업군인 집안이었는데,
조상 대대로 이제 군인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었고, 공자 본인도 젊은 시절까지는 사실은 좀 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체격도 이렇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직업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뭘 했었냐면은 말 타고 활 쏘고 전차 몰고 창칼 쓰고 이런 거 다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무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철학자로 좀 전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춘추 시대가 전국 시대로 넘어갈 무렵에 생겨났던 하나의 트렌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놓고 보면은 선비사자 있죠, 그죠? 선비사자. 우리가 읽기를 선비사라고 읽는데 사실은 그게 선비사가 아니라 원래 정확히는 무사할 때 사자였습니다. 무사할 때 사자가 바로 그 글자였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신분제도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가장 꼭대기는 주나라 왕이 있어요. 물론 왕이 지금 현재 실권은 없죠. 춘추시대 혼란기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들이 실질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부라고 해가지고 나름 이제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그런 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하급 귀족이 있는데 그 하급 귀족이 사예요. 이 사는 사실 처음 출발을 뭘로 하냐면은 군인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춘추시대 전쟁뿐만 아니라 평상시 이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썼던 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전차였어요. 그래서 그 전차를 몰고 옆에서 보조를 하는 전투요원으로 전차에 탑승해서 참전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라는 계층이었죠. 하지만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로 넘어갈 무렵이 되면은 전차가 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일반 보병부대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차가 전장에서 퇴출되고 보병부대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사기층이 더 이상 전차를 타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일반 평민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보병부대에 전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당연히 좀 존심이 상하죠. 그래도 우리가 하급 귀족에 되는 사람들인데, 귀족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급 지배층에는 그래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평민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제 시대를 내다보고 깨인 사람들이 직종을 전환을 합니다. 사기층이 계속 머무를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요원으로 가자. 그래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 선비사자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더 이상 무사가 아니라 선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공자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무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비, 철학자로 전환을 했던 케이스가 공자였다. 자, 이 공자 같은 경우 유교라는 것을 창시를 하는데요. 유가, 이 유가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춘추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방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매해마다 흉년이 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비참한 처지에 몰려 있는데, 원래부터 우리가 이랬냐 이거죠. 원래부터 이러진 않지 않았냐.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던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초심이 뭐냐면은 주나라 때부터 이미 이제 중국은 그런 방식의 통치술을 구사하게 되거든요.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술이 아니라 세련되게 예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방식이 이미 주나라 때 정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의 예법을 주례라고 불렀는데, 지금 공자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런 예의 범절에 잘 길들여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악하지 않았었다. 근데 언젠가 우리의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이 왔는데, 그렇다면 이 혼란한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원래 그 본성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주나라의 예법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숙지를 하자. 쉽게 말해서 복고주의죠. 그래서 주나라의 예법을 부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공자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군주에게 마음의 중심을 갖춰야 된다. 진심을 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충이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친구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웃 간에 신의를 지켜야 된다. 서로 간에 예의범절 지켜라. 그게 공자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죠. 원래는 당연한 것들이 지금 현재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오게 됐으니까 다시 원래 당연한 것들을 되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진 마음, 인이라고 불리는 어진 마음을 되찾게 된다면 우리는 군자가 될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군자가 된다면 천하는 혼란을 종식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공자의 사상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당 시대는 원체 혼란했던 시대였고 힘이 우선시됐던 시대다 보니까 공자의 사상이 그다지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공자 자체는 인생을 조금 피곤하게 살았어요.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좀 많이 느끼고 살고, 그러다 나중에 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중국 사회에서 주류를 차지하게 되죠. 그 이후로 중국 왕조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까지도 결국 이 유교 사상을 따르게 되거든요. 자, 이 공자의 제자들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전부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가 될 수 있는 혈통이 따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가 뭐였냐면 제자들을 뒀는데, 사실 공자 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제자 합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제자 합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자공, 자로, 안회 세 사람이었죠.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자공. 자공은 상인 출신이었습니다. 상인 출신이니까 돈은 많았겠죠. 근데 당대 중국에서 상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였냐면은 결국 일반인들 등쳐먹고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 아니냐. 상인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저쪽에다 비싸게 파는, 그걸로 이제 차익을 남기는 뭔가 좀 이제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좀 그런 인식이 있긴 있었죠. 꽤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서는 그런 인식이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자공은 돈은 많은 사람이었겠지만 사회적인 인식 평판이 좀 안 좋았던 직종이 있었던 거죠. 왜? 그 예수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 출신도 있거든요. 그 세리라는 게 뭐냐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얼핏 생각하면 세금 징수하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세리들이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 세리들이 사실 말이 좋아서 이 세금 징수들이지 깡패들이랑 종이 한 장 차이였거든요. 너 맞고 세금 낼래 그냥 낼래, 그렇게 해서 세금을 뜯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커미션을 먹고 나머지는 이제 정부에 바치고, 이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예수도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증거로 세리 출신들도 그렇게 제자를 받아들였듯이 공자도 마찬가지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자공이라는 상인 출신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내 같은 경우는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는데, 이 아내는 비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안이 가난해서 매 끼니를 거르면서 이제 쫄쫄 굶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저 가난한 집안 출신인 아내도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다. 어진 마음을 갖추면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제자인 아내가 바로 이 비민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제일 재밌는 사람인데, 자로. 자로는 좋게 말하면은 야인이고 정당하게 말하면은 날건달 출신이었어요. 공자하고 나이 차이도 사실은 별로 안 났어요. 한 3살인가 그거밖에 안 났는데, 이 자로 같은 경우는 동네 그냥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그런 자로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부 같은 사람들, 그런 거친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공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 여기는 뭐 구원이 아니라 대신에 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을 하나같이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천대받거나 출신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대거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진 마음을 갖기만 하면은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공자 생애 시점에서는 공자의 사상이 그다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뒤로 가서 이제 맹자가 등장할 때쯤 가서야 좀 먹히기 시작하고, 나중에 한나라 때 가서는 아예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당시 춘추 시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뭐였냐면은 힘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춘추 시대에 유행했던 사상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냐와 관련된 그런 사상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부국 강병을 추구했던 병가 사상을 만든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